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강의를 맡게 된 장홍석 회계사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반갑고요. 일단 재무회계 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가 이제 교재를 보니까 총 24개 챕터가 있습니다. 24개 챕터가 있는데 뭐 내용도 상당히 방대하네요. 예, 그 과목이 3개인데 3개 중에서 이제 가장 과목도 좀 공부해야 될 것도 좀 많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순서가 보통 회계원리, 뭐 중급회계, 뭐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가장 익숙한 주제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 가지고 이제 분량이 조금 적긴 하더라도 세무회계나 이제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 순서가 뒤에다 보니까 좀 이제 생소한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야간에 이제 전반적인 이 교재 수준을 보면 현재 그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이제 출제되고 있는 중급회계보다 조금 낮은 수준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수많은 제 강의가 뭐 여기 저 재경관리사도 막 여러분 강사님들이 강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향은요. 보통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설명들 하실 때 그 개념 위주로 풀이를 하시고 예제 위주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다들 그렇게 하면 공부들을 하실 텐데 저는 그런 방식을 지양합니다. 그런 방식을 좋아하지 않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결국은 개념도 파악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물론 뭐 개념 설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겠지만 개념 설명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 강의의 방향은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다 풀이하는. 뭐 교재 내 연습 문제들을 다 풀이하고 나면 보니까 시중에 또 이게 재경관리사 문제집들도 따로 나와 있던데 뭐 굳이 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사서 푸시겠다는 걸 말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재에 있는 그 재경관리사에 여기 나오는 문제 풀이를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강의 전체 내용을 보니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거의 이제 계산보다는 말로 때우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그 1, 2,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중급회계를 이제 학원에서 배웠었는데, 저는 이제 뭐 원래 전공이 경영학이 아니잖아요. 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회계원리 딱 한 과목 들었습니다. 근데 회계원리 한 과목 들을 때 보면 그때 이제 우리 지금 뭐 이제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우리 회계원리 가르쳤던 그 경영학과 교수님 보면 지금까지 어디까지 수업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수정 전 시산표 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보시고 수정 후 시산표 가지고 기말고사 보고 그러고 종강했던 것 같아요. 참 요순 시절이었죠. 예. 어쨌거나 하여튼 뭐 저는 학교 다닐 때는 회계학을 뭐 그 정도 공부하고 이제 말았다가 나중에 결국 취업하고 나서 회사를 다니면서 필요해서 이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뭐 저는 이제 회사를 갔다가 일단 뭐 첫 직장을 해수로 12년을 다니고, 그러고 이제 공인회계사가 이제 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약간, 일단 실무 쪽을 저는 되게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강의 방향은 자격 시험에 합격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문제풀이 위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첫 시간이니까 지금 앞에 잠깐 잔소리를 했고요.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수업을 할 때 준비물이 있어야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여기 인터넷에 올라와 있겠지만 이제 교재는 여기 시험 주간 기간에서 나온 3일회계법인에서 나온 요 교재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이제 2015년 판이 나와 있으니까 요걸로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이제 도와줄 게 하나 있어야 되겠죠. 뭡니까? 역시 계산기.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공개 특강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쌀집 계산기가 필요하고요. 12자리 계산기면 됩니다. 그리고 기능은 GT키가 반드시 M 플러스 M 마이너스는 2,000원짜리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 GT키 있는 요 키가 있는 계산기를 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3,000원, 다로 시작하는 1,000원샵 같은 데 가서 보셔도 3,000원이면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트 가서 한 6,000원, 7,000원 주시면 조금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데 그거 사시는 거 강추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1장 보시죠. 자, 교재 1장을 보시면요. 1장의 내용은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항상 여러분들 모든 과목을 시작할 때 나오는 거지만
회계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부터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뭐란 무엇인가 이런 건데, 예, 뭐란 무엇인가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하는 뭐 한 암흑의 교수님 계셨거든요. 오죽하면 무슨 스포츠 신문에 유머 같은 걸로도 나오고 했는데, 뭐 중요한 거는 뭐죠? 이제 그분은 마케팅이란 무엇인가가 항상 중간고사 때 나왔지만, 우리는 이 회계의 이런 거는 뭐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어쨌거나 21페이지에 보면 회계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읽어나 보죠. 1. 회계의 기업 실제의 경제적 활동에는 주주, 종업원, 주주, 채권자, 경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 실제의 경제적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원한다.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이 목적을 위해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느냐 해가지고 종업원, 주주, 채권자, 경영자에 대해서 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요. 그래서 이제 22페이지의 그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이용 목적을 충족시켜주고 신뢰성을 얻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결국 회계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재무정보를 식별하여 측정하여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회계정보 이용자들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뭐 종업원, 주주, 채권자, 경영자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의사결정은 어떤 것이 경제적 의사결정일까요? 자, 이제 결국은 이제 재무제표의 그 대표적인 이용자를 채권자하고 주주 두 가지로 해서 보는데요. 채권자의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줄지 말지, 또 외상으로 물건을 팔지 말지, 외상으로 일을 해줄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주주라면 뭐죠? 이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22페이지에 보시면 2번, 정보 이용자에 따른 그 기업 회계에 구분되어 있는데,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라고 나오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재무회계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분류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볼게요.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순서는 그 회계 원리를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중급 회계라는 교재를 공부하고요.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이제 고급 회계라는 교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병행해서 배우는 것이 원가 회계하고 관리회계를 배웁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면 지금 중급, 고급, 원가 관리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책의 제목은 재무회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원래 재무회계는 지금 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되어 있죠. 아니 그러면 원가회계는 도대체 재무회계인 거야? 관리회계인 거야? 그죠? 이게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닌데 상식으로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원가회계는 제조업의 제조 원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 이용자의 외부 정보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중급회계, 고급회계뿐만 아니라 원가회계까지를 합해서 이거 전체가 원래는 재무회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관리회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까지가 다 재무회계가 되고 나머지가 관리회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급회계가 보통 상권, 하권 또는 문제집 같은 거 따로 있고 해가지고 책이 엄청 두껍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 고급회계 별도고 이것만 해도 분량이 많은데 원가회계까지 붙어버리면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원가회계는 또 전통적으로 관리회계랑 같이 보통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가회계와 관리회계가 서로 관련성 있는 주제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지 원가회계는 사실은 엄연히 재무회계에 속합니다. 재무회계에 속하는 이유는 뭐다?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이용자를 위한 회계는 재무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는 관리회계인데 자 여기서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하고 내부 정보 이용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기업 내부는 경영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 끝.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 정보 이용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 나머지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그 22페이지에 그 점 2개 밑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의 목적을 위한 회계로서 정보 이용자의 투자 결정, 신용 결정, 기타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로 재무제표 중심의 회계를 말한다. 반면 관리 회계는 내부 모고 목적의 회계로서 기업 내부의 경영자가 관리적 의사 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뭐 보시면 재무회계, 관리회계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뒀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다?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이것들을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보시다시피 맨 마지막 줄 한번 볼까요? 그 표에서 재무회계에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데 관리회계는 없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 관리회계는 이제 다음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그죠? 기업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만 영향을 주면 되거든요. 미리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시면 가령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게 나을지 외주를 주는 게 나을지 우리가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본다. 이런 것들이 관리에게 대표적인 주제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죠? 당연히 법적인 형식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회사의 의사결정에만 유용하면 되는 것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23페이지에 일반 재무보고의 목적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그냥 말로 때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성도 높지 않고요. 자, 다시 한번 그냥 쭉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반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일반 정보수요 해가지고 정보수요는 보면 많은 현재 또는 잠재적 투자자, 현재의 투자자하고 잠재적 투자자, 지금 당장 주주는 아니지만 이 주식 한번 사볼까 생각하는 사람을 잠재적 투자자라고 하겠죠.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는 그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이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의 대부분을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만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그들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주요 이용자이다. 그래서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경영진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또한 감독당국이나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아닌 일반 대중들도 일반 재무보고서가 유용하다고 여길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이러한 기타 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자원을 제공한 적이 없고 제공을 고려하지 않는 그 밖의 정보 이용자가 다양한 이유로 재무보고서를 이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주요 이용자 집단을 규정하지 않으면 개념 체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할 위험이 처할 수 있으므로 주요 이용자 집단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2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 자,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보시면 1번이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두 번째 거가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세 번째 거가 발생주의 회계가 반영된 재무 성과, 네 번째가 과거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 성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해가지고 이런 5가지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은 어떤 내용이냐면 23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을 보시면요. 보호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보호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보고기업의 유동성과 지급 능력, 추가적인 자금 조달의 필요성 및 그 자금의 조달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할지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현재 청구권의 우선순위와 지급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는 보호기업에 대한 청구권 간의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분배될지 정보 이용자에게를 예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 유동성과 지급 능력 이런 것들은 뭘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회사의 유동 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 당자 비율, 등등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괄호 2번 보시면요.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인데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그 기업의 재무성과 그리고 재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발행과 같은 그 밖의 사건, 거래에 대해서 발생한다. 보고기업으로부터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상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보 이용자는 두 변동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
요거는 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이 지금 뭐 말을 갖다가 그대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특히 1, 2,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요제를 갖다 끝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이건 제일 뒤에 보세요 하면서 수업을 제일 뒤에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하긴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지금 이 말 자체가 어렵긴 한데 뭐 크게 다시 보시면 나중에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히 설명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괄호 3번에는 발생주의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되어 있는데, 이제 발생주의 회계라는 게 뭔가요? 이제 여러분들 회계원리 시간은 회계원리는 다 이미 다 듣고 이제 이 강의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가 매출이 일어났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제품의 인도가 일어나면 이미 매출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그죠? 그런 것들을 발생주의 회계라고 하죠. 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출로 인식하는 뭐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발생주의 회계는 비록 그 결과로 발생하는 현금의 수치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래와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보호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보여주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보호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리고 기간 중 그 변동에 관한 정보는 그 기간 동안의 현금 수치와 지금만의 정보보다 기업의 과거 및 미래 경영 기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발생주의가 현금주의보다 더 뭡니까? 회사의 성과평가에 더 유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뭐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현금흐름표보다는 훨씬 더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성을 파악하는 데는 훨씬 더 유용한 정보라는 것입니다. 현금흐름표가 더 중요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거는요. 근데 현금흐름표를 공부해 보시면 다 아시게 될 거고요. 다음에 4번이요. 과거의 현금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어느 한 기업의 기업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도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미래순 현금 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4번은 결국 이제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이죠. 예, 4번은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 지금 앞에 3번은 뭐죠?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봐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5번은요, 보시면 뭐가 됩니까?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요것들은 어디를 보면 될까요? 요것들은 이제 자본변동표 같은 걸 이제 보면 더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보호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은 추가적인 소유 지분의 발행과 같이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도 변동할 수 있는데,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국제회계 기준 보시면요. 자,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생기게 됐느냐 하면요.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IFRS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제목도 이 IFR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업회계 국제회계 기준이 나오기 전의 상황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이제 회계사를 합격하고 2004년도에 이제 합격을 했죠, 제가. 그러고 나서 2005년에 초에 이제 제가 안진회계법인에 입사할 일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입사하고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국민은행이 당시에 이제 그때 이제 당시에 국민은행 경영진이 이제 금융감독원 명령에 대해 가지고 거의 강제로 거의 교체가 됐죠, 그 시절에.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이유가 있던 명분이 분식회계였어요. 그 바람에 이제 분식을 회계를 했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 감사인 지정,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이제 지정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안진회계법인하고 지금은 이제 이름이 그 당시에도 이름이 그렇게 썼던 거 아니에요. 한영회계법인하고가 이제 굉장히 경합을 했습니다. 서로 우리가 지정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절에 다 지나간 얘기는 가는 말입니다. 뭐 어떤 분이 오더니 그러더라고. 해서 뭐 놀고 있는 회계사 없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일 안 하고 월급 주는데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영하고 이제 국민은행에 대해 가지고 감사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회계사 숫자가 이제 중요하다 해가지고 다른 객관적 지표가 비슷하니까 회계사 숫자를 좀 늘리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 방송 나가도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다 지나간 얘기니까 10년도 넘은 얘기니까 약간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물어봤던 게 이거예요. 국민은행이 그렇게 짭짤해요? 그랬더니 감사 보수가 그렇게 셉니까? 그랬더니
감사보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보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뭐가 그렇게 짭짤합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게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보고를 내는 데다가 뭐보다도 미국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그 US 갭으로 리컨실리에이션 해주는 그 수수료가 짭짤하죠. 뭐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요거였습니다. 과거에 한국 국제회계 기준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의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뭐 그 반열에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회사들이 한국 회계 기준, 우리나라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공시를 했을 때 그걸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더라는 얘기죠. 미국에서는 이제 그 재무제표 한국 회계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국제회계 기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근데 국제회계 기준은 인정하지 않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제가 뭐 얘기하는 순서가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국제회계 기준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반적으로 쓰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회계 기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나라는 원래 있던 기존의 회계 기준을 싹 버리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가버렸고요. 미국 회계 기준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러니까 그 별도의 국제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온다면 요거는 그대로 인정하겠다. 미국 회계 기준으로 리컨실리에이션 안 해도 인정해 준다. 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어쨌거나 근데 미국도 원래 그 인정 안 해주려고 했었대요. 저도 이제 책에서 찾아보니까 제가 뭐 미국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가장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그거였죠. 이제 사베인-옥슬리법. 사베인-옥슬리법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죠. 엔론 사태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엔론 사태 때, 이제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컸죠. 여기, 미국의 엄청난 대규모 회계 부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제 반성하는, 뭐 그러한 차원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각 나라들이 회계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각 나라별 회계 기준을 갖다가 미국이나 뭐 같은 큰 시장에서다가 이제 그 나라의 기업 회계 기준에 맞게 다시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 회계 기준을 통일시키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국의 기업 회계 기준을 통일시킨 것이 국제 회계 기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던 거라서 미국은 이제 제일 끝까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었고 그래도 여전히 이제 지금 미국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전면 수용한 건 아닙니다. 미국 회계 기준이 별도로 살아 있고 그다음에 국제 회계 기준을 인정하는 수준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뭐죠? 기존에 있던 회계 기준을 싹 버리고 국제 회계 기준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의무적으로 쓰고 있고요. 뭐 과거 지나간 얘기 해봤자 뭐 2009년부터 선택적 적용, 2011년부터 전면 적용인데 지금 시간이 2015년인데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뀐 거고,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들은 국제회계 기준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과거에 있었던 회계 기준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여기 책의 뒤에 말미에 보면 항상 국제회계 기준, 일반 회계 기준 뭐 비교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뭐 시험에는 국제회계 기준이 출제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국제회계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시험도 다 국제회계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강의는 국제회계 기준으로 하는데 감사는 거의 대부분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뭐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세계화로 인하여 글로벌 경영이 본편화되어 자금 조달이나 해외 증시 상장을 위해서 자국의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다른 국가의 회계 원칙에 따라 수정해야 되는 일이 흔하게 되었다. 이 비용들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 회계 기준을 통일시킨 것이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한 장 넘기셔서 26페이지요. 원칙 중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칙 중심. 괄호 1번에 보시면 26페이지. 이게 원칙 중심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제회계 기준은 특정한 나라의 회계 기준이 아닙니다. 특정한 나라의 회계 기준이 아니고 여러 나라의 회계 기준을 그냥 쫙 통일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각 나라별로 기업 회계 기준은 특수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한 업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잘 모르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무슨 이러한
산업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그런 걸 갖다가 구구절절히 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회계 기준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제회계 기준이라서는 그 큰 틀만 만든 것이고, 그 구구절절한 내용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그 우리나라 기존에 있었던 그 K갭, 지금 여기 27페이지 그 표 한번 보세요. 그 KIFRS, 이게 이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인데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하고 국제회계 기준은 다르냐? 똑같습니다. 예. 그럼 뭐가 다른데요? 한글로 돼 있는 거하고 영어로 돼 있는 게 다르죠. 예. 그러니까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그 국제회계 기준을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한글로 번역. 그것도 아주 무식하게 직역으로 번역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연법인세 이런 거 공부해 보시면 알 건데, 영구적 차이 이렇게 쓰면 될 걸 갖다가 일시적 차이, 이외의 차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직역에 충실한 표현들로 해가지고 다 직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KIFRS라는 게 국제회계 기준을 한국말로 고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에 K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 기준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여전히 그 비상장 회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적용을 하고 있고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보다 좀 간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용이 쉽기 때문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쓰지 않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지 하지 않아야 되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여전히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간의 원칙 중심이라는 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됐고요. 다음에 국제회계 기준은 그 연결 재무제표가 기준입니다. 개별 재무제표가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인데요. 연결 재무제표는 어떻게 연결 재무제표가 되나요?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을 때 뭐죠? 가령 100% 지배를 한다고 하면 모자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연결 실체로 봐가지고 하나의 회사로 해가지고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런 것들을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죠. 연결 재무제표가 중심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공시에 강화되어 있는데 거기 공시에 강화한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국제회계 기준은 개별 국가의 법률 제도에 따른 차이와 기업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 기준의 적용이 최소화해야 되는 되어야 되는 지침을 규정하고 정보 이용자를 위해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공시를 강화했나 보죠. 예. 그다음에 4번에 공정가치 적용 확대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그 재평가 같은 거 할 때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요. 공정가치 적용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서 보면 그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같은 것들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재평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다음에 이제 가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 적용돼 있다, 돼 있고요.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 국제회계 기준의 이제 도입과 적용인데, 설마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상장회사들은 전부 다 도입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옛날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비상장회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은 사람은 일반 기업의 기준을 쓰면 됩니다. 단,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한번 쓰고 나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27페이지에 보시면 2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이 2011년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회계 기준이 상장기업들이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과 비상장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이원화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러고 이제 밑에 나오네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국제회계 기준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예. 됐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국제회계 기준의 제정과 도입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역사잖아요. 73년에 뭐가 생겨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역사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싹 넘어가겠습니다. 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쭉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31페이지 위에까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 개념 체계 해가지고 31,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과 국제회계 기준의 비교표 돼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IFRS 1, 2, 3, 4 해놓고, 우리 기업회계 기준서는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 돼 있는데요. 쭉 가시다 보시면 31페이지는 다 IFRS 1, 2, 3, 4 넘겨서 32페이지 IFRS 5, 6, 7, 8, 9 돼 있는데, 그거 보시면, IFRS 9 바로 밑에 IAS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IFRS하고 IAS는 뭡니까? 요거는 설명을 드려야, 아주 그냥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IAS가 IFRS의 전신입니다. IAS가 인터내셔널 어카운팅 스탠다드, 진짜 국제회계 기준이거든요. IAS가 원래 이제 IFRS의 전신인데, 그게 IFRS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전신이면 이름을 바꿔야지, 이거는 왜 그대로 오냐?
요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AS 몇 호 요거는 IAS 시절에 IFRS로 명칭이 바뀌기 전에 제정됐던 것들은 다 IAS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AS 몇 호라고 되어 있고요. IFRS 몇 호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뭡니까? IFRS라는 걸로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 제정된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예, 아시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은 요 정도까지 하시고요. 이제 34페이지에 객관식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가 3개밖에 없네요. 1번.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인 반면에 관리회계는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이다. 맞네요. 두 번째 거. 재경관리사는 보니까 그래도 이게 사지선당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찍어서 확률은 조금 높겠네요. 예. 회계사나 세무사는 오지선다형이잖아요. 찍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지선다하고 오지선다하고 이 체감 이렇게 적중률은 정말 차이가 납니다. 자, 두 번째 거 보시면 재무회계 2번 질문 볼게요.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는 양식으로 보고해야 되지만 관리회계는 일정한 양식이 없다. 예,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세 번째,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되지만 관리회계는 경제, 경영,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서 작성된다. 맞고요. 자, 4번.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모두 법적 강제력을 다닌다. 그렇지 않죠? 예.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적인 기관에서 IFRS든 뭐든 일반 기업의 기준으로 이렇게 제정이 된 거지만 정확한 이제 제정기구는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데서 제정을 합니다. 뭐 책에는 안 나오니까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뭐죠? 관리회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가 자체로 생산할 건지 외주를 줄 건지 그건 우리가 그냥 보고서 형식이야.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이다. 맞네요. 2번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 중심이다. 이게 틀렸네요. 반대로 쓴 거죠. 개별재무 중심이 아니라 연결재무제표가 중심이다. 됐고요. 3번 국제회계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측정에서 공정가치 측정으로 대폭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맞고요. 네 번째, 국제회계 기준은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기준을 제정한다. 요거는 맞는데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회계 기준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어떤 일을 시켰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시험에 이런 게 나오진 않겠지만 채권 채무 재조정 이런 거 해보라고 했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IMF 때 위기 때 채권 채무 재조정 엄청 했잖아요. 예. 저 아마 회계사 2차 시험 보고 이럴 땐 채권 채무 재조정 시험 나온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IFRS에서 싹 빠졌더라고요. 일반 기업의 기준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중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거. 1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다른 나라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용이해지며 차입원가를 절감할 수도 있다. 맞고요. 두 번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회계 처리에 대한 구체적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접근 방법을 따르고 있다. 2번도 맞습니다. 나중에 리스 같은 거 이제 공부해 보시면 할 텐데, 툭하면 전문가적인 판단을 해라고 해요. 참 돌아버리는 거죠. 예. 그냥 딱 명시적으로 몇 %까지는 뭐 하고 몇 % 이하 이렇게 딱 잘라주면 좋은데, 국제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특정한 몇 %가 나오는 게 정말 많지 않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요. 많지 않습니다. 다음에 3번 질문 보시면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연결 범위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만 포함된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틀렸고요. 해답 보시면 나오겠지만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연결 범위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속칭이 외감법이라 그러죠.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회사, 또 단위신탁, 펀드 등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거 4번 질문은 맞는 건데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한 국제회계 기준을 기초로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보고한 후 공표된 것이다. 네,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장을 마치고 2장으로 곧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